자, 겸용사업자 아까 안분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전 강좌에서. 그러면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정산이라는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정산은 확정신고 때 합니다. 확정신고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업자가 공동매입세액을 예정신고 기간에 뭘 했다라면, 안분 계산을 했다라면. 그래서 안분하고 정산이 있는 거예요. 안분을 안 했다는 얘기는 생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정산의 관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에 안분 계산을 했다라면 반드시 확정신고할 때 무엇 해주셔야 된다? 정산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월부터 3월 31일까지가 예정신고잖아요. 그럼 이 예정신고 때 무엇을 했을 것이다? 나는 안분 계산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예정신고 때 가액의 비율로 안분을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가액이라는 건 금액이야. 우리 아까 안분 계산하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을 가지고 안분할 수도 있었고, 우리는 무슨 부분이요? 매입가액 갖고도 할 수 있었고, 그죠? 그리고 예정 사용 면적 갖고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른 부분들은 다 금액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용 면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가지고 계산했다라는 걸 가액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액으로 했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때 금액인 기준으로 했었다라면 우린 확정 때도 반드시 그 금액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가액 비율로 안분하면 가액 비율로 정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슨 부분 얘기를 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면적 얘기했잖아요. 사용 면적. 그러면 예정 신고 때 사용 면적에 대한 예정 사용 면적에 대한 내용 가지고 안분을 했었다라면 우리 확정 신고 때도 반드시 뭘 가지고 해라? 면적의 비율로 정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섞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아, 근데 저희 그럼 2기인 7월부터 12월 과세 기간에 대한 부분도 이 패턴을 지켜야 되나요? 아니요. 네, 그냥 과세 기간으로 6개월씩 잘라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기 과세 기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액 기준이 없어서 면적 비율로 했다고 해서 계속 면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가액 기준이 생기면 우린 가액이 더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액 기준이 생기면 가액으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계산 공식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계산 공식은 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 시에는 우리 총 공동매입세, 여러분 여기 총 공동매입세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 교재는 공제가능 매입세로 써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 용어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래서 총 공동매입세 곱하기 확정되는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문제가 시험에 실기로 전산실무로 출제가 되면 대부분들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확정이라는 표현을 드렸더니 몇 월 거만 자꾸 입력하는 분들이 있다. 4월부터 6월 그리고 10월부터 12월의 자리만 넣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가 예정 신고 기간이 끝나는 날짜고 얘가 확정 신고가 끝나는 날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정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인 건 맞지만 우리가 예정 때 신고를 하고 확정 때 가서 우리 6개월치 정산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입력하는 금액은 6개월의 금액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6개월의 금액 이해되셨을까요? 자꾸 확정에 해당되는 3개월치를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여기 총 공동 매입세액도 언제부터 1기다. 그럼 1월부터 6월 30일 과세 기간에 매입한 전체 금액의 합. 자, 그리고 여기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이다. 라고 해서 들어온 요 부분도 몇 개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것까지. 그러면 얘는 예정에 신고했던 금액과 확정에 신고했던 금액이 무엇이다? 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할 때 6개월치를 가지고 우리 공제 못 받는 금액을 계산해라. 자, 그 중에 저는 벌써 예정 신고 때 뭐 했어요, 여러분? 우리 불공제 금액 정리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된 확정 신고하는 시점에 계산된 건 6개월치 전체니까 예정 때 불공제했던 건 무엇 해야 된다? 빼줘야죠. 그러니까 차감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무엇하면 된다? 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부분. 그리고 재밌는 건 최근에 이제 난이도를 올려서 냈던 시험 출제가 어떻게 냈었냐면 이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대부분 시험지에 줘요. 일기 예정 신고 기간에 나 벌써 불공제 처리한 금액이 20만 원이 있어.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근데 그걸 안 준 출제자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줬을까요? 여러분 예정 확정 자료 다 주죠. 그리고 그때 예정에 우리 과세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에 대한 공급가액과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계산을 해서 기불공제 매입세액에 직접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도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처음 만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매번 시험지 주다가 그런 게 빈도가 많으면 절대 안 틀려요. 근데 이제 난이도를 올려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조금 변별력을 내고 싶었는지. 아무튼 그런 문제도 사실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억하실 건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이것만 기억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바뀌는 건 누구만 바뀌면 될까요? 사용 면적만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총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우리는 확정되는 과세 기간에 총 사용 면적분의 면적에 대한 사용 면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교재 여기가 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액으로 오타가 있어요. 네, 면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 때 불공제 처리했던 부분의 금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전산 실무에서는 이게 이제 국세청 양식의 형태가 있겠죠. 네, 그거 그대로 입력만 하면 금액이 나와집니다. 네, 그래서 전산 실무는 타이핑만 잘하면 되고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예제증 같이 풀어보고 우리 재계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교재 294페이지 예제 2번이에요. 2번 예제. 그리고 여러분 이 예제를 왜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연결해 드렸냐면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프로세스를 좀 보라는 부분의 관점이어서 이제 그거 연결해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업무는 예정 때 예제 1번처럼 하고 확정 때 2번의 예제처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자, 주식기가 더지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으며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공통 매입세액 정산 계산을 하시오. 자, 예정 신고 시 기불공제세액은 예제 몇 번에 있는 1번에서 벌써 계산당 금액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명세. 자, 가서 봤더니 건물은 3월 달에 우리 아까 5억에 5천만 원 매입했던 거 있었죠? 네, 그게 있고 원재료는 3월 31일에 2천에 2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 신고 때 5억과 2천만 원 더해진 5,200만 원에 대한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자료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확정 때 원재료 매입 딱 한 번만 있다고 드렸어요. 자, 그러면 6월 30일에 5천에 500의 원재료 매입이 있었다라고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체 우리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의 매입 금액은 5억 더하기 2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5,700만 원의 공통 매입가액이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5,700만 원의 공통 매입세액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할 땐 무엇 해야 된다? 6개월치 자료 전체 합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또 뽑아내야 되는 게 뭘까요? 매출 내역 뽑아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 매출 내역 어디서 보신다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시면 과표명세라는 버튼이 있다고 했어요. 그거 누르면 과세에 대한 매출과 면세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 보여요. 실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험지는 이렇게 주고요. 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매출 내역이 확정되려면 우리 지금 공통 매입세액과 관련된 정산이든 안분이든 뒤에 배울 재계산이든 여러분 미리 해도 될까요?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하는 작업일까요? 가장 마지막에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교재도 맨 마지막 쪽에 드린 이유가 뭐냐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세법적인 요건인 것도 있지만 얘가 다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얘를 먼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매출 금액 우리 아직 확정 못했는데 라고 하면 안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기준 금액 확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안분을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작업을 합니다.
자, 1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은 과세는 8천, 면세는 4천. 그래서 1억 2천이 있었고요. 자, 1기 확정인 4월부터 6월에 우리 과세 매출은 7천과 면세는 6천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두 금액 더하면 얼마이다? 1억 3천이네요. 그럼 1억 2천과 1억 3천 더하면 우리는 2억 5천의 공급가액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총 공급가액은 얼마이고요? 2억 5천. 그중에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4천과 6천만 원의 합인 1억 원이 되겠네요. 자, 그거 가지고 이제 안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자리에 입력하는 부분을 드렸으니까 그럼 여러분 양식의 형태가 바뀌었죠. 아까 안분이었을 땐 여러분 여기가 총 공통 매입세액이었어요? 아니면 총 공통 매입가액이었어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입력을 할 거라서 그래서 매입세액만 넣어라. 자, 매입세액만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매입에 대한 금액 중에 이 공급가액을 넣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5,700을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5,700. 네,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총 공통 매입세액은 예정신고에 있었던 무슨 부분? 5,200만 원과 확정신고에 있었던 500만 원의 합인 5,700만 원을 우리는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에 들어갈 땐 요 2억 5천과 1억을 타이핑을 쳐요. 왜냐면 손계산하면 불편하잖아요. 우리 지금 돈 내고 쓰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거든요. 유지보수를 내면서 쓰는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는 요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되는 양식은 이렇게 면세사업등 확정 비율 한 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화면에 보여지는 거랑 국세청 양식 페이퍼로 출력했을 때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확정 비율은 2억 5천 중에 1억에 해당되는 6개월의 합계 금액을 가지고 해라. 그러면 그 부분을 백분율로 계산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1억을 2억 5천 나누면 40%죠. 네, 40%. 여러분 우리 국세청 양식에는요. 퍼센테이지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로 보여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수점도 나올 수 있겠죠. 우리 시험은 소수점을 다 등장시키지 않지만 소수점은 최대 6자리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자가 6자리까지 나오게끔 개발을 시켜놔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건 계산 안 해도 여러분 암산해도 40% 나오죠. 자, 그리고 예정 신고 때 우리 불공 처리했던 것도 뽑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확정 때 우리 실질적으로 불공되는 금액은 위에 있는 총 공통 매입세액 5,7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몇 프로? 40% 하면 우리는 2,280만 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불공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40%. 자, 지금 요 40%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아까 제가 확정된 면세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확정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뒤에 가면 재계산할 때 면세 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 때문에 하는데 그 증가와 감소는 요 확정된 면세 비율의 차이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신고 때 요 신고 서류가 나오면 면세 비율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비교 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곱해서 요만큼 불공이다. 근데 이거 전체로 처리하면 안 되겠죠. 얘는 무슨 법 6개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예정 때 신고했던 불공제 금액 그리고 1,733만 3,333원을 여기에서 무엇 하시면 된다?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불공제 금액이 나오겠죠, 여러분? 네,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됐던 부분을 우리는 지금 관련된 부가가치세 관련된 서식에 가서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럼 총 공통매입세액 5,700. 자, 면세사업 등의 확정 비율은 40%. 자, 불공제 매입세액의 총액은 우리 요거 곱해서 2,280. 자, 예정신고 때 불공제 처리했던 금액 1,733만 3,333원. 그러면 우린 실제 가산되거나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요 금액에서 빠진 546만 6천 우리 667원이라는 거로 결론이 끝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 얘가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미리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글씨 보시면 알겠지만 가산 또는 공제라고 하잖아요.
자,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내가 양수로 나오면 불공제 금액에 추가적으로 가산된다는 얘기고요. 공제된다는 얘기는 내가 과거에 무슨 부분 지금 불공제를 더 많이 했었으니까 우리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수로 기재가 되면 우리 오히려 국가한테 돌려받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나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자, 요게 정산이에요. 정산. 그래서 정산은 6개월치 자료를 입력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6개월 자료를 입력한다. 자, 그 다음 확정 갈게요. 자, 겸용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납부, 환급세액에 대한 재계산에 대한 확정.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재계산 앞에요. 글씨가 2개 붙죠. 납부도 나오고 환급도 나오네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납부라는 얘기는 나 부가세 오히려 더 내야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비율이 자, 이 자리에 쓸까요? 면세 비율이 있겠죠, 여러분. 자, 그 면세 비율이 무엇하였다? 증가하였다. 그럼 여러분, 우린 추가적으로 무엇 해야 된다? 부가가치세를 더 토해내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환급이라는 부분은 돌려받는 거겠네요. 그럼 면세 비율이 과거보다 무엇하였다? 감소하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돌려받습니다. 자, 이 증가와 감소에 대한 부분을 계산한다라고 해서 재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계산은 반드시 확정 때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 신고할 때마다 재검토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글씨는 벌써 설명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하고 정산하고 난 다음에 무슨 부분? 면세사업의 비율이 늘거나 또는 감소하게 되면 우리 당초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과대하게 받았는지 과소하게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야 된다.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게 재계산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텍스트로 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부분. 그러면 모든 건에 대해서 다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건 재계산의 요건 반드시 기억합니다. 사지선다 출제도 하고 전산실무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섞어서 줄 거거든요. 자, 그럼 재계산을 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겸용사업자란 얘기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겸용사업자가 뭘 가지고 있었다? 공통 사용제외가 있었다. 그렇죠.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공통 사용제외가 있었다는 건 나는 공통 매입수익이 있었다 이 얘기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는 정산과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무슨 안분과 정산한 자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거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공통 사용 제화 중에 누구를 찾아라? 감가상각자산을 찾아라. 이런 토지는 안 들어오겠네요. 어차피 토지는 뭐도 없지만 부가가치세도 없지만 자, 그래서 감가상각자산만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이 계세요. 세무법인인가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는데 그 친구가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대요. 저한테 법인세 수업 받으러 왔을 때 얘기했던 건데 요거를 이제 그 친구는 법인세 교육도 받지만 세무 1급도 준비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걸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는 재계산을 한 기억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8년 동안 남의 세금 신고를 했는데 그리고 겸용사업자 분명히 있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냐면 예정신고 때 안 보냈던 기억도 있고요. 확정신고 때 정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무슨 부분은 재계산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는 더러 겁이 나죠. 아, 내가 전 회사에서 다 사고치고 그만뒀나? 라는 부분. 여러분 추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볼 건 아닌 게요. 이 공통사용 제한은 다 있겠지만 이 2번과 3번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많아요. 그러면 감가상각 자산이 없다. 그럼 여러분 재계산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지금 1번, 2번, 3번 요건이 모두 충족이거든요. 그게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 자산이란 부분은 우리가 회계에서 배울 때 유형자산, 무형자산이라는 부분에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그 부분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감가상각자산, 건축물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재계산을 해라. 사후 관리를 해라. 자, 그리고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자, 그럼 이 부분은 건축물을 뺀 나머지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여러분? 기계도 들어와야 되고 비품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도 들어올 수 있고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10년, 2년 이내에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만 우리는 납부, 환급세액에 대해서 뭘 하겠다? 재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은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자, 상품이나 제품이나 또는 원재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토지도 안 하겠죠. 토지는 감가상각자산 아니니까요. 자, 시험에서는 우리 감가상각자산이랑 누구를 끼워낸다? 이들을 끼워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 해야 된다? X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재계산 안 할 거니까. 됐을까요? 자, 거기에 이제 더 깊은 함정을 파면 누굴 팔 거냐면 요거 기간 내에 들어오는 부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가 되면 안 해요, 여러분. 자, 그럼 제가 이 기타에 있는 비품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현재 비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품 A가 있고 비품 B가 있어요. 자, 비품 A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우리 4월 20일에 무엇하였다? 취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B는 2019년도 우리 5월 10일에 무엇하였다? 취득하였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너는 지금 부가세 신고하는 당해 또는 해당 과세 기간이 언제이니?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 과세 기간은 2020년 2기 확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자, 그럼 여러분, 자, 2기 확정, 2020년 2기 확정을 기준으로 지금 2년 이내, 10년 이내에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비품을 들어가서 봤더니 그럼 17년도 4월에 샀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A 같은 경우 이 과세 기간 지난 걸 카운트 해볼게요. 그러면 2017년도 2017 1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2기도 지났겠죠. 취득한 과세 기간은 포함을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몇 년도? 2018년도 1기도 있었고 2기도 있었겠네요. 자, 2019년도 벌써 냄새가 슬슬 나죠, 여러분? 1기도 있고 그리고 2기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2020년도 2기예요. 그러면 언제도 들어가야 돼요? 2020년도 우리 1기도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무슨 뭐 2년 이내라고 하면 얘는 과세 기간이 몇 번이다? 4번인 거죠. 그래서 4 과세 기간 이내 것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A는 실질적으로 재계산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 다 이런 애만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19년도 5월이에요. 그럼 이런 B는 지금 봤더니 2019년도 5월이면 2019년도 우리 1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2기도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몇 년도? 2020년도 1기.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얘는 사과세 기간이 지나진 않았죠? 지금 세 번째인 거죠? 세 번 지났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한다 안 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섞어낼 수 있다는 거. 최상의 난이도는 거기까지 갑니다. 당연히 이 가로의 노란색은 당연히 섞어내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더 깊이 내고 싶으면 10년 이내, 2년 이내를 너가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는 거고요. 세 번째. 자, 그러면 1번도 충족, 2번도 충족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뭘 보냐면, 지금 면세 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내거나 돌려받는 걸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면세 비율의 증감의 차이가 있겠죠. 그 증감의 차이가 최소 몇 퍼센트 차이는 나야 된다? 5%. 그래서 면세 비율에 대한 차이가 5%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요. 그럼 아까 8년이라는 기간을 일했던 그 친구는 이번에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면세 비율이 5% 이상의 차이가 안 났었다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3번에 해당되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자,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1기 확정 때 면세 비율이 40%였고 2기 확정 때 면세 비율이 55%였다 이렇게 주는 것뿐이에요. 사실 현실은 여러분 1%, 2%대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사업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이 면세와 과세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계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어떤 사건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무엇 해야 된다? 무조건 검토는 매 확정 신고 때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 실무자들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감가상각자산 이런 회사에서 일하면 감가상각자산 취득을 하면 그거 어디에다가
정리를 좀 해놓으시라고 해요. 이게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떠서 재계산해야 됩니다. 이런 알림 서비스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리를 안 해놓으시면 사고 나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매번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무조건 반드시기요. 자, 그럼 재계산하는 공식을 들어가서 볼게요. 재계산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 해당 재화의 공통 매입세액이 있겠죠. 자, 그 매입세액에 대해서 우리는 체감된 비율을 무엇할 것이다. 곱하고 거기에 증감된 또는 증가하거나 감소된 면세 비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곱해지는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우리 1 마이너스 감가율을 곱해라. 자, 그럼 이 감가율에 대한 부분은 무슨 부분? 감가율 또는 체감률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까 건물과 구축물을 더해서 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사후관리라고 했어요? 10년. 자, 이거를 과세기간으로 환산하면 몇 과세가 된다? 20과세기간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100%를 놓고 1을 놓고 봤을 때 20으로 나누면 우리 과세기간이 한 번씩 지남에 따라 우리 몇 %씩 감소가 될 것이다? 5%씩. 그래서 감가율은 가치의 감소가 되는 거는 다 배제시켜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5%를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고할 때 이 공통매입세에 해당되는 게 건물이면 우리는 감가율을 누구를 선택하고 5%다라고 표시하는 거고, 자, 그렇지 않은 비품이나 기계장치였다. 그러면 이들은 사후관리를 몇 년 동안 해달라? 2년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얘는 4번의 과세기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4과세기간이니까 2를 놓고 4로 나누면 우리 과세기간 한 번씩 경과함에 따라 몇 프로? 25%의 비율이 감소된 거겠죠. 됐을까요? 그럼 이 자리에 쓴 게 비품이면 우리는 이 자리에 뭐라고 써야 된다? 25%를 기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경과된 과세기간수. 자, 세무사랑은 컴퓨터가 좀 좋습니다. 자, 컴퓨터가 좋다면 안 돼.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자, 왜냐면 이 경과된 과세기간수를요, 실제 우리가 손으로 카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2019년도 5월에 샀다라고 했을 때 19년도 1기, 2기, 막 3기 막 이렇게 카운트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무사랑 프로그램은 여러분 취득한 날짜를 입력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경과된 과세기간수가 자동으로 산정이 돼요. 그런데 모든 회사 프로그램이 다 세무사랑을 쓰진 않겠죠. 네, 세무사랑보다 더 높은 비율을 쓰고 있는 게 지금 더존의 스마트 A예요. 자, 재밌는 건 스마트 A는 경과된 과세기간 수 여러분이 카운트해서 직접 입력합니다. 자, 자동 계산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개발 안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어떻게 한다?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시고요. 내가 현재 신고하는 당의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경과된이잖아요. 지났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부가세 신고하는 2020년도 이익이는 지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취득과세기간은 포함, 그리고 신고하는 당의 과세기간은 불포함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비품 같은 경우 B, 우리 비품 A가 있었고 B가 있었죠. B 같은 경우는 경과된 여러분 죄송해요. 왜 자꾸 발음이 꼬일까요? 자,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3이었죠. 네, 여기다 3을 넣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거 손계산 문제가 언젠가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수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는 거예요. 산수를 우리가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하는데 그때가 지나면 이제 산수를 안 하죠. 그렇죠? 우리 수학. 자, 우린 산수에 여러분 수학에도 가지 못해요. 그런데 사칙연산은 여러분 곱하기가 먼저이지 않아요? 이거를 순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상한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이고 그 다음 빼기겠죠. 당연히 알고 있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당황스러워하는 그래서 사칙연산 순서는 지켜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증가된 면세 비율, 여러분 이 증가된 면세 비율은 언제 거로 비교한다? 우리 확정 과세기간 거를 가지고 비교한다라는 거. 그래서 확정 과세기간 또 가지고 비교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런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다 추가적으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 증감된 면세 비율을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자, 제가 이 자리에 쓸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써드릴게요. 2019년도 2기. 자, 면세 비율이 현재, 그럼 제가 여기다 쓴 건 면세 비율이에요. 40%입니다. 자, 2020년도 1기. 자, 면세 비율이 37%입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2기입니다. 자, 이때의 면세 비율은 34%입니다. 자, 됐을까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은 2019년도 10월 20일에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 2019년도 10월 20일이니까 우리 확정신고 때 정산신고까지 했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건물은 나는 무엇하였다. 우리 과거에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신고를 했다. 이렇게 단서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부분, 안분과 정산에 대한 신고를 우리 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이 건물 19년도 10월에 샀던 건 2019년도 2기 때 얼마만큼 불공제 처리했을까요? 이게 면세 비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40%만큼 무엇했다? 우리 불공 처리했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확정 신고 때마다 재계산 검토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2020년도 1기에 확정된 면세비율이 37%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언제 우리 요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자, 40과 37%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몇 퍼센트? 우리 3%만큼 무엇하였다? 여러분 3%만큼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재계산은 일단 공통사용재와 이어야 하고 감가상각 자산이어야 하며 그리고 면세 비율의 증가 또는 감소가 몇 퍼센트 이상? 5% 이상. 그럼 여러분 3%이면 우리 5%에 못 들어가네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 1기 땐 우리가 재계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재계산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2020년도 2기가 됐습니다. 자, 이때 확정된 면세비율이 34%래요. 자, 그럼 34%면 우린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1기하고 비교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37과 34의 차이니까 여러분, 우리 또 몇 퍼센트가 내려갔어요? 37에서 34 빼시면 3%인가요? 네, 그래서 3%가 무엇되었다? 감소됐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러면 5% 이상 차이가 안 났으니까 재계산 안 하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면세 비율의 증감에 대한 부분을 따지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 기간 거랑 지금 거랑 비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직전 과세 기간에 재계산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전이 무제한 계속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취득했던 과세 기간 있죠. 그 과세 기간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실제 우리 2020년 2기 과세 기간에 대한 비교는 2020년 1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재계산 안 했으니까 바로 앞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취득했던 과세 기간인 이 날짜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2019년 2기. 그럼 이런 2019년도에 면세 비율 40%였고요. 자, 2020년 2기에 면세 비율은 몇 퍼센트이다? 34%네요. 그럼 여러분 40%에서 몇 퍼센트? 34%를 빼면 몇 프로가 나오죠? 6%가 나오죠? 그럼 5% 이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2020년 2기 때 반드시 무엇을 했어야 된다? 재계산을 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을 입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입력할 때요. 당해과세 기간권은 요거를 넣어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 비교 대치되는 이 6%라는 차이를 넣는 부분은 2020년 1기 거를 넣는 게 아니라 몇 년도 거 넣어야 된다? 2019년 2기 거를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국세청에 신고할 때. 됐을까요? 자, 이거 시험 문제 출제냈냐고 물어보신다면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최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난이도의 조절은 있다라는 거예요. 쉬울 때는 기본적인 거밖에 내지 않습니다. 근데 어렵게 내면 이런 문제. 그리고 아까
우리 20과세, 4과세 기간 내에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거 섞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쪽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가 있겠죠, 여러분?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예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더지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고 다음 자료를 보고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세 재계산을 위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2020년 1기까지 납부세 재계산은 올바르게 신고가 되었으며 앞에 있는 예제, 이런 우리 1번 예제, 2번 예제 있었잖아요. 그 예제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무관한 예제로 가정한다. 이걸 단독으로 봐달라라는 부분이고요. 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장치도 있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 이익이 신고입니다. 자, 우리 2020년도 이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몇 월부터 몇 월 신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10월 1일부터 몇 월까지 12월 31일에 확정신고라는 부분이겠죠. 네, 이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토지부터 나온 부분. 근데 여러분, 우리 재계산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계산에 대한 부분, 납부세, 재계산이란 부분. 자, 이 재계산에 대한 부분은 감가상각자산만 하라고 했어요. 그럼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죠. 그럼 얘는 절대로 재계산에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건물은 감가상각자산이 맞죠. 기계장치 감가상각자산이 맞아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뭘 보셔라? 건물은 몇 년 이내 자산이어야 된다? 10년 이내. 소위 말해서 20과세 기간 이내 거여야 된다. 자, 그리고 기계장치는 기타예요. 그럼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자산이어야 되죠. 자, 우리 202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그럼 여러분 19년도 12월에 샀대요. 그러면 한참 남았죠? 네.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자, 2020년도 1월에 샀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2년 이내 자산이 맞죠? 그렇죠? 그러면 건물과 기계장치는 모두 재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 1,500만 원과 500만 원에 대해서 재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다음 자료를 또 주겠죠, 여러분? 그럼 무슨 자료를 줬냐면 19년도와 2020년도에 공급가액 내역이다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 과세와 면세의 지금 총 공급가액은 5억이고요. 합이고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2020년도 1기는 과세 사업이 없었네요, 여러분. 그러면 100% 면세네요. 네, 그래서 100% 면세 사업이고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계산이 될 게 우리 19년도 면세 비율이 60%였겠네요. 2020년도는 100%니까 40%가 늘었다라는 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2020년도 이익이 자, 이땐 실제로 4억과 6억, 10억에 대한 금액이 있는데 지금 과세 사업이 4억이고 면세가 6억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60%의 면세 비율이 있다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현저히 안 나요. 현실은. 네. 특별하게 사업을 폐쇄했다가 다시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나진 않습니다. 네, 시험은 이렇게 내고요. 자, 그래서 그 자료 가지고 여기에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미리 제가 봤지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입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면세 비율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죠. 자, 2019년도 2기의 면세 비율.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두 개의 합이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그러면 5억 중에 얼마이다? 3억인 거죠, 여러분. 그럼 5억분의 3억을 계산하시면 우리 몇 프로이다? 우리 실제 60%가 나오겠죠, 여러분. 0.6 나올 거니까. 자, 그리고 2020년도는 그대로 100%죠. 얘는 뭐 다른 거 아예 도입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리고 2020년도 2기는 지금 현재 얼마 중에 10억 중에 우리 면세가 얼마이다? 6억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몇 퍼센트가 된다? 60%가 되는 거죠,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19년도 2기와 2020년도 1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몇 퍼센트? 40%만큼 무엇하였다? 면세 비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런 5% 이상의 차이니까 재계산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때 재계산 했겠죠.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해요? 라고 근데 건물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건물이 19년도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카운트를 했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무슨 부분? 2020년도
지금 1기와 2기를 비교하는 거죠. 19년도하고 비교할 필요 없죠. 재계산을 했으니까. 됐을까요? 그러면 100%와 60%, 그럼 우리는 40%만큼 면세 비율이 무엇하였다? 우리는 감소했네,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럼 5% 이상의 차이니까 우리는 2020년 2기에 재계산을 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그거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한테 면세 비율을 직접적으로 60%, 40% 이렇게 잘 안 줘요, 여러분. 네, 이렇게 숫자를 주면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좀 넘어가 볼게요. 어차피 교재에 사실상 나와 있어서 교재 내용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그러면 요 서식에 우리가 입력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직접 넣어볼게요, 여러분. 그럼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에 건물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나와져 있는 부분. 저 따로따로 넣을게요. 자, 건물 같은 경우는 1억 5천에 1,500이었나요? 그래서 건물은 1,500만 원 쓸게요. 자, 이 자리에 1,500만 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따로 쓸 수밖에 없죠? 왜일까요? 감가율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1,500만 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경감률.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은 이 자리에 제가 써드릴게요. 자, 건물 같은 경우에 경감률은 우리 지금 현재 1 마이너스라는 부분. 근데 우리는 몇 퍼센트를 적용할 것이다? 5%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네, 건물은 5%.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여러분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취득을 했죠? 2019년도 12월. 자, 이 자리에 2019년도 12월에 샀습니다. 그러면 우린 지금 현재 신고하는 건 2020년도 2기이고요. 그러면 우리 실제 경과된 거 카운트 해보시면 2019년 몇 기? 2기가 지났고 2020년 몇 기? 1기가 경과가 됐겠죠. 그럼 과세기간 경과는 몇 번 됐다? 2번 된 거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5% 곱하기 2 하면 10%죠. 그럼 1에서 10%가 빠지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몇 프로만 남겨져 있다? 90%만 실제 남겨져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90%에 해당되는 것만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다? 우리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되는지, 우리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겠다. 자, 우리 아까 사용과 관련돼서, 우리 면세와 관련돼서 무슨 부분, 비율 얘기 다 끝내고 들어왔죠, 여러분? 우리 증가였어요? 감소였어요? 감소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실 때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증가였을 땐 양수로 넣어야 되고요. 자, 감소였을 땐 무엇으로 간다? 음수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양수, 음수. 그럼 우리 감소니까 뭐라고 기재하자? 마이너스 40%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0%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1,500만 원 곱하기 90% 곱하기 우리 40% 당연히 금액엔 음수가 붙겠죠. 이럼 계산하면 우리는 얼마? 마이너스 540만 원이 나옵니다. 제 계산기는 안 띄울게요. 그럼 여러분 음수니까요. 오히려 저희는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가세 신고세 음수로 뜰 거예요. 자, 그럼 건물은 끝났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건물은 끝났으니까 그 다음 누구 가야 되죠? 우리 기계요. 기계장치, 전 기계라고 쓸게요. 우리 매입세액 얼마 있었죠?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 500만 원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경감률 계산해야 되겠네요. 우리 기계장치는 자, 1 마이너스 몇 프로? 25%. 자, 그리고 곱해지는 우리 경과된 과세기간수. 자, 여러분 몇 년도에 샀어요? 2020년도 1월. 자, 2020년도 1월에 샀으니까 우리 경과된 과세기간은 2020년 1기밖에 안 지난 거죠. 그럼 한 번 지났네요. 그럼 경과된 과세기간은 1입니다. 그럼 25% 빼주면 되니까 우리 실제 남겨져 있는 부분은 75%인 거죠. 그럼 500만 원 곱하기 75% 곱하기 마이너스 40%가 됩니다. 자, 그러면 23번에 우리 오히려 돌려받아야 되는 부가가치세 얼마? 마이너스 1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손으로 계산했지만 40% 해당되는 것만 선별해서 타이핑 치는 거예요. 전산 실무에 들어가면 프로그램을. 아니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편하죠. 그렇죠? 돈 내고 쓰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지원 안 해주면 누가 돈 내고 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기재가 돼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가시면 우리가 전산실무 할 때요 별로 안 어려우실 거예요. 다시 끄집어낼 거라서 네, 다시 끄집어내는 부분이어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하고 관련돼서 이제 우리 해설 부분에 여기 있었던 거죠. 60%, 10, 우리 60%, 100%, 60%. 그래서 이 내용을 비교해 봤더니 40%가 증가되고 40%가 감소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2020년도 1기 때는 재계산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감소됐다고 봤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아까 경과된 과세기간 건물은 2번이어서 2과세기간이 경과됐고 기계장치는 하나의 과세기간이 경과됐다. 그래서 경감률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90과 75가 나온다라는 거 직접 정리했던 거죠. 그리고 서식엔 이렇게 정리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자, 그러면 우리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자, 우리 차가감 납부 환급할세액에 대한 거 또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우리 진행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에 대한 부분 또는 환급할 세액은 앞에서 이제 납부 환급세액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이제 확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감공제세액이 있으면 빼고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빼고 그리고 너가 혹시라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잘못된 게 있었다라면 가산세도 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최종적으로 내가 내거나 돌려받을 세액이 확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는 거고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놓고 봤을 때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경감공제세액에 대해서는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 여러분 이 19번 난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거 있었어요. 무슨 부분 때문에? 우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분의 금액이 있으면 이 19번 금액자리에 공급대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자, 그 부분 때문에 설명을 미리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재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요 난이 없을 거예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이란 난이. 자, 요 부분은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중반부에 서식이 바뀌었어요. 한 7월쯤에. 자, 근데 재밌는 건 이게 한시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서식이 만들어지면 서류보관이 5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과거에 썼던 난이어도 금방 지우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20-1번 난이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근데 우린 시험에는 낼 수가 없죠. 왜일까요? 여러분 소규모 개인사업자죠. 우린 법인이니까요. 그래서 내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정 미환급, 예정의 고지 뭐 이렇게 쭉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른 설명은 안 할 거라서 우리 뒤쪽에서 설명할게요. 이 부분에서. 자, 경감공제세액에는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누구 반드시 기억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반드시 숙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시험지에 우리가 실기 문제를 낼 때도 거론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내냐면 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내는 출제자가 있고요. 그렇게 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도 출제를 합니다. 나는 국세청 어디를 통하여 홈택스를 이게 전자신고니까 여러분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에 대한 혜택이에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였다. 이렇게 줘요. 시험지 지문에. 그리고 세금 혜택 볼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했어? 그럼 무슨 신고이다? 전자신고구나. 그럼 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건 언제만 받는다? 확정 때만 받는다. 근데 이 확정 때만 받는데 누가 신고했을 때? 사업자가 직접 전자신고했을 때만이에요. 자, 그렇다면 국세청 홈택스 신고는 사업자가 신고할 수도 있지만 누가 신고할 수도 있다? 세무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세무사, 회계사. 됐어요, 여러분? 그럼 세무 대리인이 신고했을 땐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사업자가 신고했을 땐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국세청 홈택스 신고했다는 글씨도 내겠지만 본인이 신고를 안 했다라고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요건을 정확하게 기억할 것. 그래서 사업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얼마 해주겠다? 10,000원 해주겠다. 여러분 이거 10,000원 회계 처리 뭐로 해야 되죠? 아시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납부와 환급분계 다 내고 있어요. 거기다 가산세도 내죠. 그리고 우리 단수차액 정리도 있죠.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 단수차액이 있다. 그럼 단수차액이 뭔지는 아시죠? 아, 모르시나요? 우리 왜 부가가치세 책 낼 때 여러분 제가 10단위까지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단위는 안 내요. 그러면 1단위는 안 내니까 난 이득인 거잖아요. 그런 걸 단수차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단수차액과 지금 나오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런 식의 혜택, 소위 말해서 경감공제세액조. 자, 저는 그냥 세액공제라고 쓸게요, 여러분. 자, 세액공제 부분. 이거로 인해서 부가가치세가 덜 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회계 처리할 때 뭐로 간다? 잡이익이에요. 잡이익 처리합니다. 계정값 막 안 줘도 잡이익이에요. 네, 잡이익이고요. 그런데 내가 가산세를 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세법을 내가 위반해서 내는 거죠. 그럼 뭐라고 쓴다?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같이 합니다. 우리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상계 정리하는 문제, 납부하는 문제 다 출제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런 얘기가 또 동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00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자, 이 부분은 일반 과세자 중에 무슨 부분을 영수증 교부 의무자가 그런데 누구는 빼라? 법인은 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혜택은 누구만 된다? 일반 과세자 중 개인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영수증 교부 의무자에 해당됐을 때 너가 무엇을?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직불카드를, 김영식 선불카드를, 현금 영수증을 무엇하면 발행하거나 우리 전자화폐 결제도 가능하죠. 네, 전자화폐로 우리 대금 결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 공제라는 걸 해주겠다. 자, 그랬더니 개인도 규모가 큰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단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얼마가 초과되지 않는 사람 10억. 그래서 공급가액 10억 초과자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억 초과니까 10억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액공제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 그럼 이런 발행금액, 결제금액이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급 대가가 되는 거죠. 우리 실질적으로 카드 결제를 할 때 여러분 부가세 따로 안 주잖아요. 같이 결제하니까. 그래서 그 공급 대가에 얼마를 해주겠다? 1.3%를 해주겠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음식과 숙박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인 음식과 숙박업은 얼마 해주겠다? 2.6% 해주겠대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과 연간 얼마? 1,00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 여러분. 자, 두 개를 비교해서 무슨 금액? 작은 금액, 미니멈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금년도, 그러니까 여러분 2월달 시험 보는 것까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세법이 개정이 될 겁니다. 자, 무슨 부분이냐면 간이과세자인 음식과 숙박 2.6%인 걸 몇 년도부터는 2021년도부터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답니다. 자, 전부 다 몇 프로로 바뀐다? 1.3%로. 자, 1,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1.3%로 가겠다고 하네요. 자, 시험 볼 땐 여러분 이렇게 안 냅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을 응시하는 시점을 보셔야 돼요. 2020년 귀속세법으로 시험을 볼 때는 제가 빨간 밑줄 그은 거로 기억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간이과세자인 음식과 숙박은 2.6%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됐을까요? 네, 그렇게 정리. 자, 그래서 요 조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 자, 이거 전산실무 문제에 분명히 출제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정신고 때 원칙적으로 환급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난 예정신고 때 환급되지 않았던 부분은 언제 받아라? 확정신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미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 미자가 붙는 사람은 우리가 환급은 무슨 환급과 무슨 환급이 있다고 하냐면 여러분 뒤에 가서 또 배울 겁니다. 환급은 일반 환급이 있고 조기 환급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환급은 12번도 부가세를 신고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빼겠죠. 그래서 조기 환급자는 빼고 일반 환급자들은 실질적으로 예정 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기 환급자를 무엇하고 제외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반 환급자이다라는 표현하고 같습니다. 자, 그럼 일반 환급자 같은 경우 예정 때 환급세액이 나와도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정 신고 때 무엇해라? 포함해서 신고해라. 그리고 그때도 환급세액이 나오면 우리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무엇 해주겠다?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거를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이 환급이니까 내가 부가세를 무엇해야 된다? 덜 내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넣어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 서식은 양수로 그대로 넣습니다. 환급세액은 그대로 양수로 넣으면 우리 서식에서 그 자리가 음수의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빼줘요. 그래서 양수로 입력합니다. 자, 그걸 말하는 표현이고요. 자, 예정 고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정 고지. 자, 예정 고지는 이론으로는 출제할 겁니다. 그런데 뭐로는 출제하지 않을 것이다. 전산 실무로는 출제 안 합니다. 자, 예정 고지는 개인 사업자 규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2021년도에 일단 바뀔 건데요. 일단 바뀌기 전문은 개인 사업자만 된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지금 예정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했던 금액의 몇 퍼센트?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누가요? 관할 세무서장이 당신의 과세 관청이겠죠. 네, 그래서 과세 당국이 고지서를 줍니다. 그러면 저는 고지서를 가지고 무엇하면 된다? 예정 때에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미리 낸 돈이 있으니까 확정 신고할 때 예정 고지세액에 대한 걸 무엇하시면 된다? 부가세 신고서에 기록해서 우리 빼고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바뀐다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2021년도부터 원래 세법 개정은 2020년도에 됐는데요. 적용의 시기가 2021년도부터예요. 자, 그래서 2021년도에 이 고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추가됩니다. 법인 사업자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 법인 사업자에 뭐라고 얘기냐면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우리 무슨 금액이 직전 연도 우리 매출했던 금액이 있겠죠, 여러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 금액이 얼마에 미달하면 1억 5천, 1억 5천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무엇할 수 있다? 이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안 해요. 안 하고 이 사람들을 영세사업자라고 하는데 여기 영세 법인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이들은 고지납부가 됩니다. 2021년도부터는. 그럼 언제일까요, 여러분? 2021년도 4월 25일에 예정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월부터 3월 달 거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4월 15일까지 고지서를 받고 4월 25일에 납부만 하는 법인 사업자도 이제 등장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거리가 또 늘었어요. 관리가 계속 느는 거예요. 요즘은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추가가 됩니다. 자, 가산세는 오늘 수업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요, 우리 이게 전산에 직접적으로 내는 문제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산 실무 쪽에 있는 네 번째 파트에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장 길었던 과세 표준에 대한 파트가 모두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잠시 쉬고 저희는 다음 파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